달 새 미분양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과부하가 걸렸다며 미분양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지난 2008년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셀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25%에서 0.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금리를 올린 후 경제 성장이 둔화된 만큼 3월에도 재동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조 1,400억 원을 기록해 5분기 만에 내리막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경영 환경은 시장의 성장 둔화 속 경쟁 심화로 더욱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중 1조 8천억 원어치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일 목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2달 새 미분양 수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약 24% 증가한 총 6만 1,51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보다 29,291가구 증가한 수치로 2달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달보다 약 15% 증가한 3만 637가구, 지방은 약 33% 증가한 3만 875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이라지만 시장에서는 과부하가 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올해 분양시장은 미분양 증가폭이 컸던 2008년 상황과 비슷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2009년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현 기준금리인 0.25%에서 0.5%로 동결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세계 경제와 금융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그것이 고용시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준은 지난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한 뒤 경제 성장이 둔화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3월 정례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연준이 지난해 12월에 사용된 향후 금리 인상은 점진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다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2차례의 소폭 인상만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올해 서너 차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을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 200조 6,500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4년 연속 매출 2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5분기 만에 내리막으로 돌아섰고 올해는 세계적으로 IT 전자 사업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실적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매출 53조 3,200억 원, 영업이익은 6조 1,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분기보다 3.1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6.92%나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3분기 영업이익이 5조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은 이후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5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소비자 가전 부문을 제외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전분기 실적 효자 노릇을 했던 반도체 부문은 주력 상품인 D램의 가격 하락과 메모리 수요 둔화로 영업이익이 3조 6,600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4분기에는 원화 강세를 보이는 등 환율이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만이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3,600억 원에서 8,2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이 더욱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5개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기준으로 총 매출 200조 6,500억 원, 영업이익은 26조 4,100억 원을 기록해 선방했지만 앞으로 글로벌 IT 시장의 수요 둔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난 수준의 실적 유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의 저가폰 공세까지 더해져 시장의 성장 둔화 속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난제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늘 3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4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2차 자사주 매입으로 실적 부진에 따른 수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백화점과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그룹이 올해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무려 4조 원에 달하는데요. 신규 채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그룹이 공격적인 투자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신세계는 그룹 출범 후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유통업계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조 5천억 원보다 투자 규모를 20%나 늘렸습니다. 특히 올해 말 오픈 예정인 하남 유니온 스퀘어에는 1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하남시 신장동에 건립되는 하남 유니온 스퀘어는 쇼핑과 레저가 결합된 복합 쇼핑몰입니다. 신세계그룹은 하남을 시작으로 고양, 안성, 인천, 청라 등의 복합 쇼핑몰 10개를 더 세울 예정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복합 쇼핑몰과 면세점, 백화점을 열어 투자 결실을 보는 한 해라며 과감한 투자와 고용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신규 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신세계 DF는 5월 중 백화점 본점 신관에 면세점 오픈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올해 이마트는 매장 증축과 해외 사업 등 신규 지점 진출을 위해 선투자를 집행합니다. 특히 연초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인 쓱 광고를 앞세워 모바일 사업인 SSG페이도 상품 차별화에 더욱 공들일 계획입니다. 신규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올해 14,000명을 새로 뽑고 일자리 확대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는 2023년까지 매출 88조 원을 달성하고 투자 31조 4천억 원, 고용 17만 명을 목표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네, 지난해 오피스,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평균 5%에서 7%대로 나타났는데요.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제주가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땅값,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데에 이어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투자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국토부가 작년 전국 상업용 부동산의 연간 투자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제주의 오피스 시장은 3.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강원 순으로 전국 평균은 1.6%였습니다. 중대형 매장과 소규모 매장 역시 각각 3.39%, 3.66%로 제주가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2공항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자 수요 증가로 제주의 상업 업무용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2분기 971동에 머물렀지만 3분기 1329동, 4분기 1860동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6개월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평균 5에서 7%대로 작년 정기예금 금리의 3배 수준입니다. 정기예금에 돈을 맡기거나 다른 투자를 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유형별 수익률을 보면 오피스 5.93%, 중대형 매장 6.24%,
집합 매장용 7.3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부진과 생산 투자 회복이 지체되는 등 기업 경기가 다소 위축된 탓에 오피스 시장은 약세인 반면 양호한 내수 소비로 매장용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자 자산가치 상승폭도 확대됐습니다.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 수익률은 전분기보다 0.4에서 0.6% 올랐습니다. 특히 개인이 투자하기 쉬운 집합상가의 자산가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작년부터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면서 젊은 직장인들의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적립 누적액이 126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입자들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어떤 것인지 이보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퇴직연금이 최근 훌륭한 세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인기가 많은데요. 우선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확정급여형, DB형이 있고요. 확정기여형인 DC형,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선 IRP형은 필요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것이라서 DB형이나 DC형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DB형과 DC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가장 큰 특징은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겁니다. DB형은 회사 책임형이고요. DC형은 개인 책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DB형은 퇴직 시점의 월급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금융사의 운용 수익률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죠. 반면에 DC형의 경우에는 금융사 운용 수익에 따라서 퇴직 후에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인데요.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 운용 계좌에서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 후에는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네, 퇴직연금 중에서 DC형과 DB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것에 가입해야지 더 나에게 유리할까가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들, 대기업 직원들이나 아니면 아직 젊고 승진 기회가 좀 많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 DB형을 선택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이들은 DC형을 선택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퇴직급여 원금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개인 운용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형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 직장인 중에서도 임금 피크제를 목전에 둔 이들에게는 DC형이 유리한데요. DB형은 임금 피크제로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근속연수가 늘어도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에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네, 요새 보니까 또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도 많이들 가입하시더라고요. 이 IRP는 어떤 거죠? 네, IRP는 쉽게 말해서 개인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추가 적립을 하면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노후 준비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적립 IRP에 가입하는 젊은 직장인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합계 700만 원까지 늘었는데요. 개인연금 세액 한도는 400만 원으로 제한이 되면서 개인연금에만 가입했던 이들이 지난해 대거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한 것입니다.
네,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까 가입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세 혜택만 바라보고 무작정 가입한 이들은 손실을 보기가 십상인데요. 최근에 당장 연말정산 때 득을 보겠다고 가입을 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고스란히 연금에 넣는 30대 직장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 돼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IRP를 중도에 해지를 하면 그간 공제된 세금 이상을 다시 내야 하니까 무턱대고 가입하면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유형과 납입 규모를 스스로 잘 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퇴직연금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주가 연계증권 ELS 중 1조 8천억 원어치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지난 19일 현재 홍콩 H지수 ELS 발행 잔액 37조 원 중 12개 증권사의 28조 4천억 원어치 물량을 분석한 결과 녹인에 도달한 물량이 1조 4,2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전체 ELS 발행 잔액으로 환산하면 원금 손실 구간에 도달한 ELS는 1조 8천억 원어치에 달한다는 게 나이스 신용평가의 추정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상위권 증권사들의 파생 상품 관련 손실이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저유가 등으로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상장 지수 펀드 ETF로의 자금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국내 주식 ETF 설정액은 12조 7,807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조 5,744억 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설정액 증가 상위 10개 펀드 가운데 주식 ETF가 4개나 포진하고 있어 연초 ETF의 뜨거운 인기가 확인됩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이 특정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개별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낮춘 ETF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양상입니다. 올해 기업공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호텔 롯데가 오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 롯데는 이르면 오는 5월 코스피에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상장 예비심사위원회를 열고 호텔 롯데가 코스피 상장에 적격하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또 최대 주주인 롯데홀딩스가 명목회사가 아닌 실질 지배회사라는 점과 광윤사가 보유한 호텔 롯데 주식의 보호예수 면제가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3년 설립된 호텔 롯데는 면세점, 호텔, 리조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갖고 있고 롯데홀딩스 등의 한일 롯데그룹 계열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2015 회계연도에 결산 재무제표를 확정한 뒤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은행 중 먼저 본인가를 받는 쪽이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최근 각각 인재 영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본인가를 받기 위한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K뱅크 컨소시엄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사내 공고를 내고 K뱅크로 이직할 직원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접수는 지난 21일 시작돼 어제 마감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정확한 신청자 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직원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은행이 파격적인 이직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에서 받던 수준의 복지 제도 마련을 약속했고 K뱅크 이직 후 기존 연봉의 15% 인상을 보장했습니다. 대신 최근 금융권의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계약하게 됩니다. 또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직 신청을 망설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복귀 옵션도 부여했습니다. K뱅크로 이직하고 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과장급 이하 직원이 원할 경우 우리은행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K뱅크가 5년 내 청산될 경우에도 이직 직원들의 복귀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K뱅크는 이번 우리은행 접수를 통한 차출 인원 20에서 30명, 여기에 KT, 현대증권 등 다른 주주사들의 인력 지원과 외부 인력 영입을 통해 최종적으로 200명 수준의 규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카카오은행도 주주사들의 사내 공고를 통한 인재 영입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은 사내 공고를 통해 이번 주 카카오은행으로의 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부터 차장급 이하 직원이 대상입니다. 이직 직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근로 조건은 신청을 받은 이후 확정하기로 했는데 K뱅크와 마찬가지로 연봉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카카오도 내부적으로 인력 차출을 진행 중이고 또 다른 주주인 KB국민은행도 조만간 내부 공고를 통한 이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카카오은행은 주주사들의 인력 지원과 외부 영입을 통해 약 200명 규모의 인력풀을 구성해 본인가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달러화 예금 들어보셨나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적립했다가 출금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다시 원화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인데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이 달러화 예금을 넣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환율이 1,000원일 때 1,000만 원을 달러화 예금에 맡겼다가 환율이 1,100원이 되면 예금은 1,1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서 얻은 100만 원의 환차액엔 세금도 붙지 않고 예금 금리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달러화 예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KB하나, 우리농협 등 5대 주요 은행의 달러화 예금 잔액은 지난해 1월 249억 8천만 달러에서 12월 말 310억 2,100만 달러로 24.2% 늘었습니다. 이 같은 달러화 예금 증가분은 직전 연도 증가분 대비 3.2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직전인 10월에서 11월 2달 동안에만 지난해 증가분의 절반가량인 32억 8,700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최근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서입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점차적으로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책금리 인상도 서서히는 되기는 할 거고. 전문가들은 달러화 예금 잔액이 올 상반기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신중론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3개월간 8% 오른 만큼 지금 투자에 나서면 이른바 상투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자문사를 통해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데다 투자 자문사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보다 적은 돈으로 원하는 투자 자문사를 골라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핀테크 기업 두나무에서 공개한 맵 서비스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직접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증권플러스4 카카오를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맵을 공개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설계부터 실행까지 맞춤형 자산관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맵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자문에 대한 문턱을 크게 낮추고 모바일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통상 최소 1억 원부터 시작했던 투자 자문사의 가입 금액을 최소 500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고액 자산가들의 입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투자 자문사들의 종류나 성과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증권플러스 앱에서 투자 탭을 클릭하면 수익률 등에 따라 삼성자산운용을 비롯한 11개 이상의 자문사들이 쭉 뜹니다. 개별 자문사를 클릭하면 투자 스타일, 보유 종목 등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제한된 접근성까지 해결하면서 우리는 대중들한테 선사하겠다. 수수료 체계도 눈에 띕니다. 맵에는 중도 해지 수수료, 판매 수수료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부담이 적습니다. 기본 수수료는 관리 자산의 연 1%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플러스4 카카오 앱을 설치하고 두나무 투자 이름과 투자 이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도 필요합니다. 투자 이름 후에는 투자금의 상세 운용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직접 대면을 통한 이름계약만이 허용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비대면 이름계약 체결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맵 서비스의 출현으로 서민들도 이용 가능한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카카오가 게임 사업 파트너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차등 정책을 시행합니다. 남궁훈 카카오 게임 총괄 부사장은 오늘 올해 카카오의 게임 산업 방향과 전략을 공개하는 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게임 애드플러스란 새 사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카카오 게임 애드플러스는 카카오가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형태로 만든 광고 플랫폼을 게임 사업 파트너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자사 게임에 설치한 파트너들과 광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게임 유료화 모델의 월간 매출을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는 0%, 3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4%, 1억 원 초과는 21%의 수수료율을 파트너별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총 70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대출 연체율은 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연체 채권을 대거 정리한 영향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다음 달 경기 전망이 최근 7개월 새 가장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조사 결과 2월 기업들의 종합경기 전망치는 기준선인 100에 못 미치는 86.3으로 메르스 사태 때와 비슷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 집 연금 3종 세트의 출시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올해 2분기에서 3월로 앞당겨집니다. 관세청이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적발한 짝퉁 밀수 브랜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로 3년간 2,076억 원 규모가 적발됐습니다. 네, 설 명절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설에는 상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올랐다고 하는데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면 마트보다 20% 정도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생 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